안녕하십니까. 지금 지구촌은 곳곳이 주의보요, 경보요, 대피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온통 비상입니다. 남가주는 어제 허리케인으로 완전히 비상이 걸렸었고요. 하와이는 잘 아시는 대로 아직 수색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도 못한 채 지금 피해 복구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요, 그리고 몇 달째 산불이 계속되는데 지난 주말에 또 더 악화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요즘은 일상이 경보요, 주의보요, 비상선포인 그런 시절입니다. 자,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을 간단하게 먼저 좀 돌아보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 뉴스 간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남가주 지역의 허리케인 힐러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허리케인은 멕시코 남서부 해상에서 계속 캘리포니아 주로 북상하면서 했는데 다행히도 이 세력이 약해져서요. 애초에는 4등급 허리케인이었습니다만은 남가주로 들어올 때는 열대성 폭풍으로 강등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바람과 특히 이제 폭우로 인해서 일부 지역은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 힐러리는 지난 토요일에만 해도 최대 풍속 시속 145마일의 4등급 허리케인이었습니다만은 세력이 약화되면서 최대 풍속이 시속 70마일로 줄어들어서 열대성 폭풍, 더 이상 허리케인이 아니고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채 이 캘리포니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가지 기록도 조금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만일 4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을 했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80년 만에 허리케인 상륙이 될 뻔했는데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됨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26년 만에 열대성 폭풍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상청은 하지만 힐러리가 폭우를 동반함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돌발성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요일이었던 어제 오후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일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서 큰 비가 내렸고요. 또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서 3인치에서 최고 6인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허리케인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기 전 그 멕시코에서는요. 여전히 위력적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동부 해안 산타 로살리아라는 마을에서는 강물이 범람하면서 한 명이 휩쓸려 익사하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는 일부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력이 많이 약해져서 도착했다라는 그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마침 일요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허리케인 상륙이 일요일로 예상됨에 따라서 그것도 일찌감치 한 일주일 전부터 일찌감치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일 안 나가도 되니까 일 안 가도 되고 또 그러고 일부러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해서 집에 머물면서 집 안팎의 홍수 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한인 성당 등 종교기관들은 교인들에게 집에 머물고 성당에 또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미리 조치를 하기도 하는 등 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 이런 몇 가지가 다행이었다라고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 남가주에 내리는 폭우를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를 캐나다로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 소위 BC주에 비를 가져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제 굴뚝 같았습니다.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캐나다 서부 지역에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피령이 내려진 주민이 하루 새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이틀 전에 2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었지만 어제는 약 4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루에 2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추가로 또 3만 명이 이번 주에 대피 경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피령이 추가로 자꾸 내려지는 것은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내륙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 미국 국경에 가까운 주의 지역의 웨스트 캘로나라는 곳은요, 며칠간 화마가 맹위를 떨치면서 마을 근처 언덕과 산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산불은 이미 뉴욕주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태웠고요, 수천 가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는 이미 비상 상태가 선포됐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기존의 산불은 기존에 발생했던 몇 달 전부터 발생했던 그 산불은 순식간에 계속 확산하면서 진압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또 여기저기 곳곳에서 새로운 산불이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서부 지역이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 캐나다 서부 지역의 미국과의 국경, 그 국경을 넘으면 바로 나오는 것이 워싱턴주 시애틀이잖아요. 그 시애틀과의 국경을 가깝게 접하고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그 남부 지역은 여전히 심각한 건조 상태에 있는데, 정부 당국은 앞으로 더 어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캐나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저도 한 2주 전에 보도를 해드렸죠.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의 지원이 이어졌죠. 한국에서도 한국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 외교관 직원들도 와서 마치 한 100여 명이 와서 캐나다의 산불 진화를 같이 도와줬습니다. 예, 돌아갔지만 그런데도 아직 완전 진화는 꿈도 못 꾸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최소 4명의 소방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접한 미국 워싱턴주에서도 이틀 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로 한 명이 더 희생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느 곳이냐? 이제 시애틀이잖아요. 그 접경 지역이 시애틀 동쪽 스포켄 카운티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 스포켄 카운티의 메디컬 레이크에서 발생한 산불은 200여 개의 건물을 태우고 현재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포켄 카운티는 어제 비상상태를 또 선포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곳곳이 비상상태 선포요, 주의령이요, 경보요, 계속 이런 비상사태 선포가 아주 일상이 된 그런 시절이라고요. 자, 이번엔 또 하와이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와이 가보겠습니다. 라하이나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1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합니다. 신원 확인 작업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화마가 덮친 지역의 약 85%가 수색이 완료됐습니다만은 지금 최고 1,300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파견한 350명과 1000여 명의 현지 수색구조팀 그리고 470마리의 탐지견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원 확인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시신이 워낙 불에 탔으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진으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거기 수없이 늘어져 있는 쫙 주차되어 있었던 차든 또는 빠져나가려고 애쓰던 차들이든 차들이 쫙 줄 서 있는데 다 완전히 전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소된 차에서 지문조차 채취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녹아내려서. 이래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산불 발생 당일 대피 경보를 제때 울리지 않은 그 마우이 재난당국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마우이 비상관리국의 허먼 안다야 국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마우이 시장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자, 앞서 이 안다야 국장은요, 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데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비판을 했죠. 국제적으로 비판이 이렇습니다. 아니, 산불이 그렇게 확산되는데 그 마우이 그 지역에 그 경보 사이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보 사이렌이 400여 개가 있는데 왜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비판이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허먼 안다야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이 일대 경보 사이렌은 쓰나미 대비용으로 구축돼서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쓰나미로 착각해서 산 쪽으로 피신할 것을 두려워해서 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허먼 안다야 국장의 이 발언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해당 사이렌은 쓰나미뿐만이 아니라 화재 시에도 사용된다라고 마우이 재난 홈페이지에 분명히 딱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안다야 국장은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곳곳이 온통 주의보, 경보,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자연 현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도 주의보를 넘어서서 경보 수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주말 특집으로 전해드렸다시피 중국발 경제 위기도 그렇고요. 사실 미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의 우려는 중국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비구이 위안의 그 디폴트 위기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인 헝다그룹이 결국 뉴욕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중국 부동산발 그 위기와 미국 추가 긴축 우려로 인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로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2개국, 주요 2개 나라인 미국과 중국발 그 악재로 인해서 한국이 비롯한 이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기침했는데 지금 한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감기 걸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 도미노 채무 불이행, 도미노 디폴트 위기의 진원지인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이 뉴욕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그 법적 근거는요, 이 파산 보호 챕터 15,
이거는 이제 외국계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법령입니다. 헝다그룹의 채무는 그런데 무려 3,3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법원에서 지불 중단을 잠정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든 회사를 좀 살릴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파산보호 신청인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 회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계 회사의 챕터 50는 채무 구조 조정을 위한 그 파산 보호 신청입니다. 완전 파산은 아니고요. 파산 보호 신청.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와 맞물려서 중국판 리만 사태 경고음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비구이 위안 사태를 놓고 중국판 리먼 사태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헝다그룹의 파산 신청이 제기된 이상 리먼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경기 과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국채 쇼크 상태입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뉴노멀로 받아들여지면서 장기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 연 4.3%를 찍는 등 2007년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10년보다 더 장기 국채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보다 더 높은 4.41%까지 올라서 2011년 이후에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 살 때 주택 몰기지 사잖아요. 지금 이 몰기지 금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2%, 3% 했는데 그때는 물론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지금 완전히 변해서 지금 모기지 금리가 무려 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G2발 금융 불안이 확산되면서 또 한국을 비롯한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요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 경우에는 환율의 경우에 강달러 여파로 인해서 최근 상승세였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7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까지는 1342원까지 갔었습니다만은 금융당국이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해서 현재는 한 1338원 정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가 있는 달러가 여기 있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으로 들어가면 뭐 이자가 좋고 하니까 돈 버는데 더 도움이 되겠네 해서 지금 많이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 때는 달러가 귀해지는 거죠.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1달러를 사기 위해서 한화를 내야 되는 게 점점 올라가는 거죠. 1,300원 내야 될 게 1,400원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은 폭풍, 폭우, 산불 경보를 그리고 경제는 곳곳에서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시는요,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죠. 최근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일제히 올린 데 이어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 운전자들에게 교통 혼잡료를 불리는 그런 통행료를 새로 물릴 예정입니다. 직장인들의 그 통근 비용이 그래서 증가하면서 현지 한인들도 지금 울상입니다. 자, 뉴욕시가요 8월 중순부터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 버스와 지하철의 1회 탑승 기본 요금은 2달러 90센트로 5.5%가 올랐고요. 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달 이용권도 127달러에서 132달러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볼멘소리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지하철이 잘 관리되고 깨끗한 시설인 것도 아니고, 네, 이건 정말 맞아요. 뉴욕 지하철 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뉴욕 지하철 타고, 제가 그때 한 8, 9년 전에 탔을 때 에어컨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여름에 갔었는데.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아무래도 일부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 더운데 에어컨이 안 나온다? 칼칼한 냄새 나고 노숙자들 있고 시커멓고 더럽고 지저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되고 위생도 아주 빵점인 그런 지하철에 값만 지금 올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인들도 불평불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시설인 것도 아니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장소기도 하고 더러운 냄새도 나고 하는데 가격만 올린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시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편 내년 봄부터는 맨하탄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교통 혼잡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맨하탄으로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맨하탄 남쪽 상업지구로 들어가는 운전자들은 앞으로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뉴욕시는 이 조치로 지역 통행량을 10% 줄이고 해마다 1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은 뉴욕 대중교통시설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1위로 꼽힐 만큼 버거운 물가를 이미 감당하고 있는 그 뉴욕 시민들은요, 이 같은 각종 교통 비용까지 늘어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비용이 늘어나면서 시설이 좋아진다든지 뭐 좀 깨끗해진다든지 뭐 냄새도 좀 안 나고 아니면 좀 치안이 좀 좋아진다든지 그렇다면 좀 나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값만 올리니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뉴욕 시민은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고 23달러씩을 부과한다는 게 진짜 해결책이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뉴요커는 자신은 맨하탄에 살고 있지만 때때로 차를 운전해서 뉴저지나 롱아일랜드 등 다른 지역을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한다니 렌트비나 다른 지출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타격이 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료는 현지 한인들에게도 직격탄입니다.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물가가 비싼 맨하탄에서 사는 것을 피해서 그 다리만 건너면 되는 그 뉴저지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매일매일 그 돈을 내고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것 같다라면서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차를 놔두고 이제 버스를 타는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또 그럴 경우에는 버스가 뭐 내가 필요한 시간에 딱딱 와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 시간대가 뭐 5분 10분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리는데 그 버스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다 라고 이제 한 한인은 말했습니다. 맨하탄 쪽으로 출근하는 주민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는 이에 따라서 이제 맨하탄 교통 혼잡료 이 부과를 막아보겠다면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맨하탄 일부 지역에는 이미 징수장치가 들어서고 있는 등 새로운 통행료 부과에 대한 그 뉴욕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북가주 지역에서요, 한인 여성이 한 달째 실종돼서 경찰에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샌마테오 경찰국은 현지 주민인 올해 39살의 김다미 씨 사진을 공개하고 김 씨가 한 달 전에 친구와 연락을 끝으로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지난 7월 12일 밤 9시 30분쯤 거주하던 브리지포인트 파크웨이 아파트 인근에서 애완견과 함께 거닐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목격 당시 친구와도 연락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와 애완견의 행방은 함께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 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마저 되지 않자 친구는 지난달 19일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지 매체 골든게이트 미디어는 김 씨의 친구의 말을 인용해서 김 씨가 집 밖으로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참으로 드문 경우다라고 말하면서 김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샌마테오 다운타운 인근에 있는 곳으로 비교적 고급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현지 미디어는 김 씨 실종 사건이 실마리를 찾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를 벌써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 씨의 키는요, 체형은 키가 5.2피트에 비교적 좀 작은 체형이시죠? 그리고 이제 몸무게는 105파운드, 좀 여리여리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의 품종은 연한 갈색의 토이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색의 토이푸들이니까 텐 토이푸들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김 씨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LA에서 산 적이 있다가 최근에 북가주 샌마테오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마테오 경찰국은 현재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제보는 웹사이트와 전화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웹사이트와 전화 제가 이제 아래도 해놓고 또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투병 중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올해 98살이신데요. 그가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섰다라고 그의 손자가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과 부인 로즐린 카터 여사, 로즐린 카터 여사는 올해 96살입니다. 그들 부부의 손자인 올해 39살의 조시 카터는 미국 잡지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근황을 이처럼 전했습니다. 조시는 조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호스피스 치료를 이미 받고 있고 할머니는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는 98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장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2015년 간암 투병 사실을 알린 뒤에 7개월 후에는 완치됐다라고 이제 완치 선언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피부암이 재발해서 또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 되면서 올해 2월에 연명치료 대신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치료를 선택해서 지금 호스피스 돌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인 로즐린 카터 여사는 올해 96살이신데요. 지난 5월에 치매 진단을 또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영업을 시작한 운전자 없는 무인 택시. 이게요, 그런데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차인 크루즈 운행업체는 지난 주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밤 10시쯤 샌프란시스코 시내 텐더로인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이동을 하던 이 로보택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크루즈가 파란불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때마침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신고를 받고 막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와 충돌한 것입니다. 이 소방차, 긴급 출동하던 소방차나 경찰차 같은 것은 뭐예요? 빨간 차라 하더라도 주위를 좀 살피면서 웬만하면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지나가잖아요. 이 무인 자동차가 자기는 파란불이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갖다 박은 거죠. 이 사고로 크루즈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무인 택시 크루즈가 긴급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소방청장은 얼마 전에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긴급 구조 현장에서 자율주행 차량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가 소방차나 앰뷸런스나 경찰차와 충돌하는 상황이 우리는 저기 우려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한 거죠. 또한 자율주행 택시가 도로를 막거나 막아서거나 비상구역 내에 들어오는 등 긴급 상황에서 방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로보택시가 차량 정체를 유발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크루즈 택시 10대가 비치한 거리에 멈춰선 뒤에 15분 동안 그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주변에 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킨 바도 있었습니다.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당시 인근 지역에서 열린 음악 축제로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차량 경로를 지정하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여 대가 그렇게 가만히 정차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화기를 들고 그 택시를 지금 호출하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화기를 들고 택시를 호출하는 그 상황에 전자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부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중간에 10여 대의 택시가 그냥 서 있던 겁니다. 이래서 부른 택시를 호출한 사람은 사람대로 택시를 받지 못하고 차는 차대로 서 있고 주변의 다른 차들은 이것 때문에 교통 정체가 생겨가지고 몇 시간 동안 대혼잡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15일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크루즈가 어떤 공사 현장에서 역시 꿈쩍도 안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무인 택시는 이외에도 늦은 밤 젊은 남녀들이 사랑 행각을 벌이다가 발각되는 등 개선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관계 법령과 관계 기술 등 아직은 운전기사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네,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인천이요. 최근에 한 중국인이 중국 본토에서부터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미리구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조력자 없이 혼자 기름통 5개로 연료를 계속 보충해 가면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인천에서 3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중국 산둥 지역에서 구명조끼와 망원경, 나침판, 헬멧만 챙겨서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트스키에 기름 70리터를 먼저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 25리터짜리 기름통 5개를 추가로 로프로 꽁꽁 묶어서 배 옆에 다른 뒤에 연료를 그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계속 보충하면서 인천 앞바다까지 제트스키를 타고 온 것입니다. 한편 그가 이렇게 인천 앞바다로 미리국하려다가 검거졌습니다마는 해양경찰의 그 경계망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이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으로 접근하는 이 중국인을 발견한 건 해양경찰이 아니라 육군이었습니다. 육군이 열상 감지 장비로 누군가가 그 제트스키 같은 걸 타고 인천 해역으로 미리국하려는 상황을 먼저 처음 감지했습니다. 이후에 군이 해양경찰에 연락해서 그제서야 해양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출동했습니다. 해경은 군이 알리기 전까지는 그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온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일대를 관할하는 해경의 감시 태세가 허술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끝으로 짜투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 등록된 특허 정보를요, 한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특허청은 미국의 특허 1480만 건의 자세한 내용을 AI 번역 시스템으로 번역을 해서 무료로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한글 번역문 데이터는 미국 특허청이 197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발간한 미국 특허 공보에 대한 한글 번역문 무려 1480만 건입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식재산 관련 기업의 경우에 미국 특허 데이터를 참고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 어떤 것들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나를 쉽게 한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혹시 궁금해서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한국의 특허청이 마련한 키프리스 플러스라는 사이트로 가시면 되는데요. 그 사이트 제가 이제 아래도 해놓고 또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남가주에 계신 분들은 오늘까지 허리케인 힐러리의 피해 없이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멀리 하와이 마우이 섬에 계신 500여 명의 한인분들은 하루빨리 피해 복구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시애틀 스포켄 카운티 쪽에 계신 분들은 산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